다음으로 볼 부분은 우리 243쪽에 있는 광복 이후의 경제 상황입니다. 광복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경제적으로. 사실 남한이 되게 열악했어요. 일제강점기 때 북한 지역에다가 공장이랑 이런 거를 많이 세워요. 공장, 중화학공업, 뭐 무기 같은 거, 군수공장 이런 것들이 북쪽 지역에 많이 생겨요. 심지어는 댐도 북쪽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남한 지역에는 거의 대부분이 농경지였기 때문에 산업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원료도 부족하고 자원도 부족했어, 남한이. 산업 기반 없어. 아까 공장 그런 거 별로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실업자들이. 자, 이런 가운데서 미군정이 경제정책을 잘 못해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정이 많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얘들이 화폐를 막 찍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돈을 막 찍어내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냥 무턱대고 돈만 찍어내면 무슨 현상이 벌어져요? 돈만 많이 찍어내면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요. 화폐를 많이 찍어낼수록 화폐 가치는 떨어져.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건 가격이 어떻게 돼? 올라가는 거예요. 물가가 폭등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물가가 점점 올라가는데 화폐를 만들어서 미국 자유화 정책을 실시하거든요. 이게 쌀이나 곡식을 이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졌어. 그랬더니 쌀이 많은 사람들이 쌀을 생산하고 나서 이 쌀을 유통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 이걸 국내에 유통을 시켜야 되는데 비싼 값을 주고 외국에다 팔아버려요. 일본에다 팔기도 하고 여기저기다 팔아. 그러니까 쌀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어들었으니까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국 가격이 크게 상승하게 돼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살기가 좋아?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재산이 원래 많고 돈이 많으면 곡식값이 올라가도 그 비싼 돈 주고 사겠지. 일단 먹어야 되니까. 근데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미 군정이 곡식이 부족해지니까 배급을 했어. 곡식을 배급을 해줬는데 그마저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대구에서 폭동이라고. 그거에 대해서 배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거를 대구 11 사건이라고 하고, 다른 말은 10월 사건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과서 243쪽에 보시면은 미군정의 경제정책과 대구 11 사건이라고 해서 자료가 있는데요. 쌀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전염병도 돌고, 그러니까 이제 굶주림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위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대구 사람들이 시위를 벌였고, 이게 이제 무장봉기로 변형이 되었고요. 이게 전국으로 번져 나갑니다. 그래서 미군정에서는 이들을 이제 탄압을 하는데 군인들, 경찰, 국방경비대, 반공단체 이런 사람들을 총동원해가지고 그냥 막 탄압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인들의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제주 4.3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처럼 민간인들의 피해가 매우 컸죠. 결국 이 사건은 지금도 여러 견해가 있긴 한데, 밑에 줄에 나오듯이 공산주의자들이 벌인 선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폭동이다, 이런 견해가 있고, 또 이 친일 경찰에 대한 민중의 분노, 그다음에 미군정의 실정,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폭발한 항쟁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이렇게 보이는데, 이 부산 신문이에요. 당시의 신문인데 제목이 이러지: 쌀을 달라는 함선, 쌀을 좀 주라. 오죽하면 수만 군중이, 굉장히 많은 군중이 부청에, 지역 관청 부청에 살도라고 써있는데, 살도가 옛날 말인데 지금은 쇄도라는 말을 써요. 쇄도, 쳐들어간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무장한 군병들이 이제 장갑차를 동원해가지고 이들을 제어했다. 무기를 들여가지고 장갑차 이런 것들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제어했다, 이런 내용이 신문에까지 이렇게 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상이 매우 힘들었어요.
그 다음으로 볼 것은 이제 농지개혁이에요. 농지개혁. 농지가 이제 개혁이 되는데, 임시정부하고 항일 단체들이 토지개혁을 광복 이후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토지를 너무 많이 가졌고, 어떤 사람들은 토지가 너무 없어. 그래서 이 토지를 적절히 분배해서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가장 큰 과제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농지개혁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1949년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어요. 경자유전. 경자유전이란 말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밭이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즉 농사를 지을 사람한테만 땅을 주겠다. 농사 안 짓고 다른 일 할 사람들한테는 땅 안 주고. 그래서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유상 매수, 유상 분배 방식이에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기준이 3정보예요. 3정보. 이 정보는 면적이에요. 면적 단위. 3정보라는 면적을 기준을 두고 이 3정보보다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초과분을 돈을 주고 국가에 사요. 3정보가 넘어가는 부분을 국가에서 돈 주고 사고 이것을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팔았어요. 물론 이제 이런 방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얻었어요. 원래 없던 사람들이 그래도 돈을 줘서라도 토지를 구해서 마련을 했어. 토지를. 그랬더니 이제 지주 소작제가 거의 소멸되고, 소작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없는 사람이 땅이 많은 사람의 땅에 가가지고 대신 일을 해줘서 어느 정도 일정량을 자기가 받는 걸 소작이라고 하잖아요. 지주는 이제 땅의 주인을 지주라고 하고, 그래서 지주가 내가 경작할 땅이 너무 넓으니까 일부 토지를 소작을 줘서 어떤 사람한테 거기를 경작하게 하고 거기서 나온 수확량의 일부를 그 사람한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고, 이런 방식을 이제 지주 소작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거의 소멸되고 다 자기 땅을 자기가 경작하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됐다. 그리고 농민 중심의 토지 소유가 실현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결과인데 한계점이 분명히 있죠. 뭐냐면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개혁에서 제외됐어요. 농지가 아닌 토지는 뭐가 있지? 뭐 주택, 그다음에 뭐 공장 같이 이제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는 농지가 아니죠. 그리고 산이나 뭐 이런 것들도 농지가 아니죠. 이제 그런 것들은 제외가 된 거예요. 제외가 되고 순수하게 이제 농경지만 이제 개혁 대상에서 해당이 되고, 그리고 반민족 행위자들의 토지는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걔들이 더 많이 갖고 있는,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걔들 거는 몰수하지 않고, 또 유상 분배를 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농민들은 땅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 분배에 따른 농민들의 부담,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땅을 샀다가 돈을 막 빌려서 사기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못 갚으니까 다시 땅을 팔고 남의 땅에 들어가서 소작농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한계점은 분명히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243쪽에 농지개혁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부분은 북한 정권 수립 부분인데요. 북한에서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져요. 원래부터 소련이 북한 지역을 직접 통치하지 않고 인민위원회에다가 정권을 이양해가지고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이제 김일성을 소련이 이제 임명을 했고,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북한은 남한과는 다르게 토지 개혁을 어떤 식으로 했냐? 무상 몰수, 무상 분배. 강제로 그냥 돈 안 주고 뺏어. 그리고 없는 사람들한테 그냥 나눠줘. 이런 방식으로 했죠. 공산주의적인 방식이죠. 아주 지극히 사회주의적이고 공산주의적인 방식으로 무상몰수, 무상분배 이런 토지개혁을 실시했고, 또 나눠준 토지는 매매, 소작, 저당 안 된다. 사고 팔 수도 없고 소작을 줄 수도 없고 이걸 담보로 돈을 빌릴 수도 없어. 그런 거 안 된다 이거야. 경작만 해야 된다 라고 주장했고, 또 뭐 8시간 노동법, 8시간만 노동을 해야 되는 노동법, 남녀평등법, 그리고 각종 주요한 산업들은 국유화시키는 그런 사회주의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남한에서 정부가 수립됐죠. 8월에 정부 수립되고 나서 북한에서도 9월 9일 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이들도 이제 8월 25일 날 총선거를 실시했어요. 의원들 뽑아요. 그래서 최고인민회의가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국회죠. 이런 최고인민회의가 열려서 여기서 헌법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인민회의에서 이제는 김일성을 초대 수상으로 선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김일성 중심의 이제 국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이름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했어요. 지금 북한이 민주주의요? 근데 왜 나라 이름을 민주주의라고 썼을까? 근다고 해서 독재 국가라고 쓸 수는 없잖아. 자기들이 명색이 그냥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걸 해야지. 얘들도 선거는 해, 투표도 하고, 가면 눈치가 보이니까 그냥 다 찬성하고 다 반대하고 그런 거지. 자, 이렇게 되면서 남쪽과 북한의 양쪽에 각각 이념과 체제가 다른 정권이 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남쪽에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국가가, 그리고 북쪽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북한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은 김일성이 혼자 다 해먹었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독재 체제예요. 3대 세습 독재 체제. 근데 처음에는 북한에도 이렇게 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 정권은 초기에 참여한 세력들이 크게 4개 정도로 나뉠 수가 있는데,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이제 빨치산파, 의용군파예요. 일제강점기 때만 의용 활동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난파라고 해서 이 중국의 연안 지역에서 이제 활동했던 이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국내파 해가지고 이제 국내에 남아있던 난로당 계열의 박헌영, 그리고 소련에서 파견 나온 허가이 같은 사람들 같이 이렇게 총 4개 정도의 파가 나뉘어져 있다가 1960년대가 되기 전에 한번 사건이 벌어져요. 이 종파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이 종파가 한번 싹쓸이 되면서 김일성 중심의 거의 독재 체제가 나중에는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244쪽까지 북한 정권에 참여한 세력 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마무리를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6.25 전쟁하고 그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